새벽 5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성진 동무, 문 여시오. 낮고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양억양.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아내는 제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평양에서 왔소. 문 여시오. 보위부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들은 항상 이렇게 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거칠게. 박성진 동무. 저는 반사적으로 창문을 봤습니다. 소방 계단. 저걸로 내려가면 1층. 거기서 뒷골목. 그리고 택시. 한국 대사관까지 차로 15분. 아내가 거의 숨도 못 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떡해요? 저는 옆방을 봤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직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책상 위에 가방이 보였습니다. 여권, 달러 1200불, 그리고 옷 몇 벌. 그때 복도에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가 꽂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 아내가 아이에게 달려갔고 저는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박성진 동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넘는 순간까지도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새벽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박성진입니다. 쿠바 아바나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였어요. 평양 외무성 간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라틴 아메리카국 국장을 지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관계학부를 나와 외무성에 들어간 게 25이었습니다. 외무성 본부에서 8년을 일했어요. 그 시간 동안 당에 입당했고 결혼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어요. 33세 쿠바 발령이 났습니다. 자녀 중 한 명만 데려갈 수 있었어요. 탈북 방지 규정이었습니다. 평양에 인지를 남기는 거였어요. 작은 아들 성민이만 데려갔습니다. 12살이었어요. 아바나 공항에 내렸을 때 열기가 몰려왔습니다. 습하고 뜨거웠어요. 대사관 차량이 우리를 배다도 지구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5층 건물 3층이었어요. 대사관은 작았습니다. 대사 동무, 참사 둘, 서기관 하나, 그리고 김철수 참사. 김철수 동무는 보위 담당이었어요. 말이 적고 표정이 없었습니다. 첫 업무 지시는 명확했어요. 매월 대사관 운영비 3,000불 상납. 개인 할당. 평양에서 받는 월급은 없었습니다. 대사관에서 현지 활동비로 400불을 줬어요. 거기서 3,000불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였어요. 밀무역이었습니다. 쿠바엔 북한산 의약품을 팔았어요. 현지 중개상과 연결돼 거래했습니다.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세관 검사를 피할 수 있었어요. 한 달에 500불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지갑 밀수, 넘주거래, 가끔은 현지 무역상 소개.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낮엔 외교 업무, 밤엔 달러벌이. 김철수 참사만 예외였어요. 그는 우리를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쿠바 생활 1년째, 저는 인터넷으로 연합뉴스를 처음 봤어요. 외교관은 업무상 인터넷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사를 읽는 순간 충격이었어요. 김정일 동무가 백두산이 아닌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는 기록, 탈북 외교관 인터뷰, 한국 경제 상황. 그날 밤부터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3년째 되던 어느 날 김철수 참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성진 동무, 요즘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그날 밤 컴퓨터를 껐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김철수 참사의 그 말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대사 동무가 저를 집무실로 불렀어요.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 전문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성진 동무, 평양에서 왔소. 전문을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3일 내 귀국 조치, 국제회의 통역 지원. 통역이요? 저는 정세 분석 담당이었어요. 통역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사 동무는 말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격려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아바나 거리가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 지나가는 차들. 김철수 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는 끊으셨소? 아직입니다. 서두르시오. 그가 책상 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상납금 장부를 보니 지난달 2,800불이던데 200불 부족하지 않소? 이번 달 채우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김철수 참사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평양 가서도 할 말 많을 것 같소.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어요. 평양으로 들어가래.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제요? 3일 안에. 아내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하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책상 서랍 뒤에 숨겨둔 달러를 꺼냈어요. 1,200불. 3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말레권 해안가가 보였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여기서 차로 15분 거리였어요. 유현우 대사대리가 쿠웨이트에서 탈북했다는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태영호 공사도, 조성길 대사대리도. 그들은 해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평양에 남은 가족이 없었습니다. 저는 달러를 가방에 넣었어요. 여권도 챙겼습니다. 아내와 작은 아들 여권까지. 다음 날 대사 동무가 또 불렀습니다. 성진 동무, 표는요? 내일 끊겠습니다. 대사 동무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내일 오전까지 끊으시오. 그게 마지막이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김철수 참사와 마주쳤습니다. 성진 동무, 평양에서 동무 컴퓨터 기록을 요청했더군요. 그가 비웃듯 말했어요. 연합뉴스, 탈북 외교관 인터뷰 참 많이 보셨던데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록이 평양에 넘어가면 동무는 탈북 예비자로 분류될 거요. 그날에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본 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보위부가 보기엔 탈북 준비 기록이라는 걸. 변명은 평양 가서 하시오.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표를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가방에 짐을 챙겼어요. 여권, 달러, 옷 몇 벌. 많이 챙길 수 없었습니다. 대사관으로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늘 밤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내일 평양행 비행기를 탈 것인가? 점심때 김철수 참사가 식당에서 저를 봤습니다. 성진 동무, 표 끊으셨소? 오후에 끊겠습니다. 그래야지요. 그가 국수를 먹으며 말했어요. 평양에선 동무를 기다리고 계실 거요. 보위부에서. 식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대사 동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성진 동무, 평양에서 또 전문 왔소. 즉시 귀국 조치. 지연시 현지 대사 책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아바나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뒷문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배다도, 빨리요. 숙소에 도착해 아내에게 말했어요. 지금 나가야 해. 지금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소. 아내가 작은 아들을 깨웠습니다. 성민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어디 가요? 조용히 해라. 우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소방 계단이 보였어요. 저는 먼저 내려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너무 컸어요. 아내와 성민이가 따라 내려왔습니다.
1층에 도착해 뒷골목으로 나가는 순간 위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서시오. 김철수 참사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성민이가 울며 따라왔어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택시.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어요. 우리는 뛰어올랐습니다. 미라마르,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김철수 참사가 골목에서 나와 무전기를 꺼내고 있었어요. 택시가 말레권 해안가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뒤를 계속 확인했어요. 대사관 차량이 따라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참사가 무전을 했다면 곧 추격이 시작될 겁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소?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해요? 운전사가 에스파냐어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내가 안고 달랬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뒤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저 차가 우리 따라오는 것 같소. 제가 말했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를 봤어요. 친구들이에요? 아니요. 운전사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검은 세단도 빨라졌어요. 미라마르 지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5분 거리였어요. 검은 세단이 옆 차선으로 붙었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며 김철수 참사 얼굴이 보였어요. 성진 동무, 차 세우시오. 저는 운전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계속 가요. 한국 대사관. 운전사가 놀라 저를 봤어요. 뭐라고요? 한국 대사관, 빨리. 검은 세단이 우리 앞을 막으려 했어요. 운전사가 급커브를 틀었습니다. 옆 골목으로 빠졌어요. 좁은 길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따라오지 못했어요. 2분 뒤 한국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하얀 건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기요.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택시가 대사관 정문 앞에 섰어요. 저는 돈을 주고 내렸습니다. 뒤에서 검은 세단이 나타났어요. 빨리. 저는 아내와 성민이를 끌고 대사관 정문으로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1번, 2번, 3번. 검은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김철수 참사가 내렸어요.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쿠바 경비원이 나왔어요. 저는 한국어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입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경비원이 당황해서 저를 봤어요. 김철수 참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외교관 불러주십시오. 긴급합니다. 저는 에스파냐어로 다시 말했어요.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김철수 참사가 5m 앞까지 왔어요. 성진 동무, 지금 뭐 하는 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렸어요. 한국 외교관이 나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여권을 꺼냈습니다. 박성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입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외교관이 여권을 확인했어요. 김철수 참사를 봤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북한 대사관 보위 담당입니다. 김철수 참사가 소리쳤어요. 성진 동무는 대사관 직원이오. 즉시 인계하시오. 한국 외교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한국 영토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정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김철수 참사가 정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물 3잔을 가져왔어요. 드십시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어요. 평양에 가족이 있습니까? 외교관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대신 말했어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외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평양에 남은 가족은 끝이 하는 걸.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며칠 대사관에 머무시고 미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가실 겁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찾아오면요? 여기는 한국 영토입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김철수 참사가 보였습니다. 정문 밖에서 전화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 안작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성민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 어디 가요? 한국. 한국이 어디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가본 적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국 외교관이 왔어요. 어젯밤 북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성진 참사 인계 요구했습니다. 거부하셨습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쿠바 외무성에도 압력을 넣을 겁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비행기 표를 준비 중입니다. 하루만 더 버티면 됐어요. 오후에 창밖을 보니 북한 대사관 차량이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 참사뿐 아니라 대사도 와 있었어요. 그들은 하루 종일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교대하며 감시했어요. 저녁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소.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밤 10시 정문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5명쯤 됐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와서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쿠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30분 뒤 경찰차가 왔어요.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대화하더니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그들은 다시 왔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어요. 김철수 참사가 보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대사관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벽 3시 한국 외교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 출발합니다. 대사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검은색 차량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관 4명도 함께였습니다. 첫 번째 차에 타십시오.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탔어요. 외교관 2명이 함께 탔습니다. 정문으로 나갑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후문입니다. 하지만 그쪽에도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차량이 출발했어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후문이 열렸습니다. 차량이 나가는 순간 북한 대사관 차량 한 대가 막아섰어요.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김철수 참사가 내렸어요. 우리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진 동무. 한국 외교관이 창문을 열지 않았어요. 계속 가십시오. 운전사가 옆으로 돌아 지나가려 했습니다. 북한 차량도 움직이며 막았어요. 몇 번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쿠바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경찰이 내려 북한 차량에 뭔가 말했습니다. 김철수 참사가 항의했지만 경찰은 비키라고 손짓했어요. 북한 차량이 비켰습니다. 우리 차가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김철수 참사가 차에 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차량이 속도를 높였어요. 새벽 아바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항까지 30분 거리였어요. 북한 차량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10분 뒤 공항이 보였습니다. 차량이 출발 터미널 앞에 섰어요. 빨리 내리십시오. 우리는 뛰어내렸습니다. 외교관 2명이 우리를 에스코트했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뛰었습니다. 북한 차량이 터미널 앞에 섰어요. 김철수 참사가 내려 뛰어왔습니다. 성진 동무, 멈추시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했어요. 한국 외교관이 여권과 티켓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빠르게 처리했어요. 탑승구로 가십시오. 빨리요. 김철수 참사가 체크인 카운터까지 왔어요. 하지만 공항보안 요원이 그를 막았습니다. 티켓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대사관 직원이요. 보안 요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탑승구로 뛰었습니다. 김철수 참사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성진 동무, 평양에 남은 가족 생각 안 하시오? 저는 멈춰 섰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뛰었습니다. 탑승구를 통과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성민이가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아버지, 저기 아저씨 있어요. 창밖을 보니 김철수 참사가 터미널 유리창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아바나가 창밖으로 멀어졌습니다. 말레권 해안가, 낡은 건물들, 대사관 숙소, 그리고 멀리 북쪽으로 평양이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4시간 뒤 마이애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영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실 겁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호텔에 머물렀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안전했습니다. 성민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여기가 미국이에요? 그래. 우리 어디로 가요? 한국. 한국엔 뭐가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사흘 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태평양 위를 날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평양도, 아바나도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는 순간 한국이 보였어요. 밝은 조명, 높은 천장,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달리는 차들, 밤에도 환한 거리. 성민이가 눈을 크게 뜨고 봤어요. 와,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건물이었어요.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 책상, 작은 욕실. 평양 아파트보다 낫어요. 첫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평양에선 지금 몇 시일까요?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경제 시스템, 취업 준비. 상담사가 저를 불렀어요. 평양에 가족이 있으시죠? 네.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여기서의 새 삶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수업 시간 내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와 경기도 어느 도시 아파트를 배정받았어요. 성민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적응했어요. 아내는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상담 일을 했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어요. 평양 거리를 걷는 꿈, 대사관 숙소로 돌아가는 꿈, 그리고 김철수 참사가 나타나 저를 잡아가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했어요. 저녁에 돌아오면 피곤해 보였지만 예전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는 탈북민 상담 일을 계속했어요. 새로운 탈북민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평양 출신 탈북민이 왔어요. 40대 남자였습니다. 혹시 외무성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조금 압니다. 박성혁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너머 북쪽 어딘가에 평양이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 왔습니다.
뭘 보고 있어요? 그냥, 아직도 생각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가 한 선택이 맞는 거였어요. 그럴까요? 성민이 봐요. 저기서 웃고 있잖아요. 성민이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평양으로 돌아갔으면 성민이도 저렇게 못 웃었을 거예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2년째 되던 해, 저는 탈북민 단체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쿠바 북한 대사관에서의 삶이라는 주제였어요. 대학교, 시민단체를 다니며 이야기했습니다. 외교관의 달러벌이, 상납금 압박, 보위부 감시. 사람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어요. 강연이 끝나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평양에 남은 가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릅니다. 연락할 방법은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성민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도 크고 한국 아이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가끔 물었습니다. 아버지, 형 기억나요? 물론이지. 저도 기억나요. 근데 얼굴이 점점 흐려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탈북민 모임에서 새로 온 사람을 만났어요. 외무성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나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입니다. 혹시 쿠바 대사관 소식 아십니까? 조금 압니다. 거기 참사 한 명이 탈북했다고 난리였다던데요. 그 후로 어땠습니까? 대사관 직원들 전부 조사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몇 명은 평양으로 소환됐다던데요.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지금은 2024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탈북민 상담과 강연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다른 탈북민들을 돕고 있어요. 성민이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관리자가 됐어요.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선택한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다는 걸. 어제 탈북민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외교관 출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나러 갔어요. 40대 남자였습니다. 어느 대사관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쿠바는 아십니까? 조금 압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대답은 뻔했으니까요. 오늘 저녁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성민이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건지. 북쪽 어딘가에 제가 남겨두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걸,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걸.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너무 가볍습니다. 대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